자, 이제 통정어휘 표시 이어서 108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항에 역시 공통사항으로서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 2항 규정으로 인해서 통정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상대적 무효. 자, 주로 이제 통정 어휘 표시가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는 이 108조 이제 사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 형태. 그 사례를 좀 봐야 되겠죠. 그 사례가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 내용 보면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에게 돈 빌려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을 부담하게 되자 채권자 A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남을과 통정, 집을 가장 양도했다라고 돼 있죠. 가장 매매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이 집을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 병에게 매각해버리면 집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 누구 거 된 거죠? 선이 제3자 겁니다. 지금 그죠? 병한테 넘어갔을 때 유효가 확정됩니다. 자, 일단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 A가 있고 갑은 채무자예요. 돈 갚으셔야 돼요. 채무자. 그때 사업하다가 말아먹었어요. 자, 사업하다가 말아먹었습니다. 그럼 돈을 못 갚죠. 돈 못 갚는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요? 아니면 집을 숨겨요? 집을 숨기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채무자들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집을 숨기는 거예요. 그럼 집을 숨기려면 내 명의로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팔아야 돼, 집을. 집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 돈을 숨겨놔야 돼요.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 자, 근데 안 팔리죠.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장모님을 찾아가는 거죠. 장모님 믿을 수 있잖아요. 네? 장모님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명의를 이렇게 넘기는 거. 명의를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넘기죠. 난 장모님을 믿거든. 장모님 잠깐 이렇게 명의를 넘겨놨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돌려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장모님,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매매. 원래 간명의로 돼 있던 것을 을에게 명의를 넘겨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원인 계약서. 그러니까 형식상 매매를 맞춰서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명의를 옮겨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통정어휘 표시죠. 가장매매가 통정이다. 그러니까 둘이서 짜고 허위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거예요. 통정어휘 표시 무효. 아니, 통정어휘 표시 왜 무효예요? 왜 무효죠? 왜 무효예요? 108조 1항에서 무효라고 하니까. 108조 1항에서 무효라고 하니까. 법이 무효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효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가장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명의 넘어갔죠. 이것도 무효죠. 이것도 무효. 따라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 그럼 여기서 채권자는 열받죠. 내가 이 주택에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채무자 명의로 안 돼 있고 장모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집행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자가 집행을 하고 싶으면 이 명의를 되돌려야 돼요. 명의를 되돌리려면 A가 입증하면 돼요. 얘네들은 진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다라는 걸 A가 입증한다면
입증을 해내면 채권자 지위에서의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장모님한테 넘어갔던 이 명의를 갑한테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정어의 표시는 일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자, 한 가지 더. 자, 갑이 A한테 돈 다 갚았어요. 그럼 A는 집에 가죠. 빠이빠이.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럼 이제 돈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갑이 장모님한테 돌려달라고 하죠. 자, 이제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확인했죠. 가장매매, 이 통정어의 표시는 반사회적이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장모님이 들고 있어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죠. 미안하다, 팔았다. 그럼 선의 제3자죠, 병은. 그런 사정을 모르거든. 그럼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이게 유효가 확정돼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은 병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모님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뭐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장모님 팔아 드셨어요? 팔아 먹었어요. 그럼 돈을 받으셨겠네, 돈을. 그죠? 그 돈 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돈 달라고. 네. 자, 그럼 여기서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가서 유효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병이 다시 넘기면 여기서 병이 또 넘겼어. 또 팔아가지고 또 넘겼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정 같은 경우는 제3자예요, 제4자예요, 정은? 제3자입니다. 사자 없어요. 당사자 빼고 다 제3자예요. 그럼 이 제3자 정은 전득자라고 돼요. 전득자. 이 전득자 정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에요. 선악불문. 유효예요. 왜냐하면 병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유효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넘어갔을 때는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맞아요. 언폐물 법칙이라고 해요. 아까 첫째 시간 잠깐 봤죠? 숨어있어, 언폐물. 언폐물 법칙입니다. 숨어있다. 따라서 유효가 되겠습니다. 선악불문. 자, 한 개씩 보죠. 자, 내려갑니다. 2번부터 허위 표시 요건.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된다. 자, 이 통정이 뭔 뜻이냐면 합의란 뜻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통정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해, 둘이서 해? 둘이서 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넘기세요. 78페이지 효과. 자, 당사자 간의 관계는 언제나 무효다. 확인합니다. 무효. 자, 무효기 때문에 지금 양괄호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상대방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양괄호 2번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허위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을 확인하세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취소권. 오른쪽 제3자 관계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내려가세요. 양괄호 3번.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입니다. 자, 보호받는 제3자는 먼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해관계. 여기서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지. 매매를 했다. 지금 현재 이 사례에서 통정허위 표시의 당사자. 통정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죠. 얘네들 둘이서 통정을 했잖아요. 통정. 그럼 이런 당사자들은 제3자에 해당할 수 없고요. 이 통정의 결과물이 장모님 명의로 돼 있는 요 등기, 집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병이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이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래를 했다는 게, 매매를 했다는 게 이해관계를 맺었다 라는 뜻이에요. 선이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해관계만 맺으면 될 뿐, 이해관계를 맺으면 될 뿐, 뭐 이렇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계약법 해제 파트에서 봤던 그 제3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도 맺고 완전한 권리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받으려면. 근데 통정에서 제3자는 보호 범위가 더 넓어요. 완전한 권리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해관계만 맺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물권자뿐만 아니고 채권자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만 맺으면 된다고? 이해관계를 맺으면 된다고.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3번. 제3자 선의가 추정된다. 제3자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가 입증할 책임이 전혀 없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무효를 주장해요? 갑. 얘가 무효 주장하죠. 야, 다 무효야. 이 나쁜 놈들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양반아, 너 알고 있었지? 너 알고 있었잖아.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악의에 관해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갑한테.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3자가 선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기억 확인하세요.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뒤로 넘기세요. 80페이지에서요. 양괄호 4번에 보시면 전득자 보호가 나오죠. 전득자 보호. 여기서 말하는 이 전득자가 바로 정입니다. 정. 선이 제3자로부터 넘겨받은 자. 얘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내려가세요. 양괄호 5번입니다. 허위 표시에 제3자 해당 여부들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뭐 설명이 많은데요. 오른쪽 표로 보죠. 표로. 오른쪽에 심화학습 보세요. 1번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자, 동그라미 1번이요. 가장매매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했다. 샀다는 거죠. 이해관계 맺은 거예요. 근데 꼭 사야만 이해관계를 맺은 거냐? 동그라미 2번처럼 저당권 설정받은 것도 이해관계 맺은 거죠. 자, 3번입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았네요. 진짜 저당이 아니라 가짜 저당이었는데 그걸 낙찰받은 자. 이해관계 맺은 자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 취득한 자. 가등기 취득한 것도 이해관계 맺은 거고요. 자, 뭐 5번, 6번, 7번 이런 분들 다 가압류 들어갔죠. 7번 같은 경우는 채권을 넘겨받으셨고요. 그것도 이해관계 맺은 거죠. 자,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2번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일단 제3자가 아닌 분들은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에요. 일단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분들. 자, 그리고 혹은 원래부터 있던 분들. 원래 있던 분들. 그렇죠? 고인물이라는 거죠, 고인물. 고인물들이에요. 제3자 아니에요. 자, 혹은 뭐 당사자들. 또 제3자 아니지, 당사자인데. 이런 분들이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 한 개씩 보면요. 자, 일단 1번에 포괄승계인이라고 돼 있죠? 상속인. 상속인은 제3자다, 당사자다? 당사자예요. 지금 이제 통정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갑하고 을하고 통정하신 거잖아요. 자, 근데 통정 허위 표시를 했던 이 갑에 상속인이 있다. 제3자다, 당사자다? 당사자예요. 당사자 지위가 있습니다. 자, 혹은 갑의 뭐 대리인이다. 당사자예요. 이런 분들은 당사자 지위가 있어요. 제3자? 노노노. 당사자.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3번의 본인. 자, 3번의 본인은 당사자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얘도 제3자라고 하지만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돈 받는 제3자예요. 수익 얻는 제3자. 계약법에서 했던 그 제3자. 4번. 가장 양수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일반 채권자. 지금 압류하기 전이야. 압류 전이잖아요. 이해관계 맺기 전이란 뜻이에요. 압류 들어가면 이해관계 생기죠. 근데 아직 안 들어갔죠? 이해관계 없어요. 5번.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이분이 바로 원래 있던 분이에요. 네? 원래 뭐 하던 분이라고요? 원래 있던 분이라고. 원래 있던 분. 고인물이라고. 고인물. 원래 있던 분. 이런 거예요.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있는 거지, 채무자가. 채무자. 근데 갑이 채권을 가장양도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가장양도했다. 그럼 진짜로 넘긴 거, 가짜로 넘긴 척한 거. 넘긴 척을 했다는 거지. 네? 가장양도. 그러니까 병한테 진짜 채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넘기는 척을 했다는 거, 척을. 이게 바로 통정을 한 거죠, 통정을. 통정. 그럼 이렇게 갑하고 병하고 통정했을 때 얘가 제3자겠냐는 거, 얘가. 을은 통정 행위에서 이해관계 맺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잖아, 원래. 원래 있던 분이죠? 제3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3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적용 범위. 자, 단독행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적용 안 되죠? 왜 적용 안 돼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잖아요. 통정을 하려면 둘이서 뭐 해야 돼요? 둘이서 합의해야 돼, 합의. 근데 합의할 상대방 있어, 없어? 없다. 합의할 상대방 없다고요. 그죠? 겁나 외롭겠네, 그죠? 혼자밖에 없죠, 혼자밖에. 통정 안 됩니다. 자, 2번 소송행위,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공통사항이었어요. 넘어가세요. 은닉행위.
자, 은닉행위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은닉. 네. 자, 일단 가장매매를 했다. 예를 들어, 자,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했다. 가장매매. 가짜로 매매한 걸로 꾸몄다. 그럼 통정을 한 거지. 그래서 가장 양수인한테 이전 등기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장 매매가 통정이니까 무효. 무효. 가장 양수인들한테 등기 갔으니까 등기도 무효. 따라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갑. 근데 여기서 을이 다시 넘겼을 때 이 제3자 병이 선이면 그럼 효력이 뭘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그렇죠? 자, 근데 은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야, 내가 증여를 할게. 증여를 하기로 했고 을도 예, 잘 받겠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증여에 합의를 했다. 합의. 자, 증여에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할 때 증여로 등기를 넘기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한 것처럼 꾸미자. 가장으로 매매한 것처럼.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명의를 넘겼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매매는 무효거든요. 가장 매매 무효. 무효. 그러면 이 등기의 효력은 뭐가 되냐? 왼쪽 같은 경우는 갑이 을한테 진짜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시킬 생각은 없었죠. 소유권 이전시킬 생각 없었어요. 형식만 갖췄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증여하겠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는 거고 이 경우 형식은 똑같지만 이 오른쪽 사례에서는 증여라고 하는 게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다고 해서 이걸 은닉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은닉. 증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가 되고 따라서 을에게 명의가 넘어갔을 때 이것도 유효해요.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닉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을이 다시 넘겼을 때 제3자한테 넘겼을 때 이때 선의만 유효, 선악불문 유효. 선악불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선악불문하고 유효라는 거죠. 결과가 뒤바뀌어요. 결과 뒤바뀌어. 그래서 확인하세요. 1번에 보시면은 증여자 갑이 자기 아파트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세 면탈하고자 매매로 가장해서 사위 을에게 등기를 경유한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죠. 아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사위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넘겨요?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능이에요. 불능. 농담입니다. 자, 보자. 내려가죠. 1번. 자, 가장매매는 무효다. 자, 가장매매는 통정이라서 무효예요. 무효. 자, 두 번째. 근데 은닉은 자, 숨겨져 있는 이 증여 같은 경우는 유효다. 유효. 자,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을명의의 등기 자체는 파란 색깔 부분 실체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다. 자, 여기서는 은닉이 숨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뀝니다. 등기가 유효돼 버리는 거지. 유효.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실체 부합이라고 그래. 실체 부합. 네. 근데 실체 부합이고 뭐 겁나 부럽네요. 그죠? 예, 너무 부러워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예. 네, 너무나 부럽네요. 예. 자, 내려가서 4번. 을이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병 같은 경우는 선의악이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파란색 2번 확인하세요. 가장매매와 은닉행위 비교. 양괄호 1번. 가장매매에서 제3자는 선이 이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가장매매에서의 제3자는 선이 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근데 양괄호 2번입니다. 은닉행위에서의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과 다릅니다. 자, 이까지 통정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차고로 갑니다. 차고. 자, 차고로 넘어가세요. 네. 차고. 자, 차고는 109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고도 비진이 통정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불일치입니다. 불일치인데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면 차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매도를 합니다. 매도. 자, 갑이 매도하는 게 땅인데 갑의 생각은 평당 100만 원에 팔아야지. 평당 100만 원에 팔아야지가 갑의 생각이에요. 근데 갑이 표시할 때 계약서에다가 쓸 때 10만 원으로 표시했어요. 그럼 표시 잘못한 거죠. 왜 표시 잘못했어요? 차고한 거죠. 차고. 그럼 이거는 갑의 의사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불일치를 현재 갑이 모르고 있었다. 계약 체결 당시 모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차고입니다. 차고를 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10만 원이네? 10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을의 생각은 평당 10만 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을이 그대로 표시한다는 거지. 평당 10만 원, 오케이, 콜, 1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갑과 을 사이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표시된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규범적 해석이라 그러죠. 그럼 결국 갑하고 을은 10만 원에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차고를 했더라도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10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뭘 가지고 문제 해결하죠? 취소 가지고 문제 해결해요. 취소 가지고. 항상 조문에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유효구나. 일단은 유효이구나. 근데 뭔가 취소의 사유가 있구나. 취소 사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 취소 사유를 들어서 취소권을 행사하구나. 자, 그러면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원래 유효였던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취소할 수 있다의 뜻이죠. 원래 유효였는데 사유가 있었고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로 만든다. 이게 취소할 수 있다의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취소 사유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취소 사유.
뭐가 있죠? 사기. 또 뭐요? 강박. 제한 능력이요. 또요. 지금 하고 있는 차고요. 차고 빼고 말씀하시네요.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이런 취소의 사유들이 있으면은 취소권 행사를 해서 무효로 만들겠다. 이게 차고예요. 그래서 야, 나 차고했으니까 나 취소할게. 미안해. 미안해. 취소할게. 취소권 행사. 그럼 갑이 여기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원래 유효였던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돼버린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쵸? 이렇게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착오를 누가 했어요? 착오를 누가 했죠? 갑이 착오했잖아요. 근데 취소도 누가 해요? 갑이 취소하죠. 그럼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을은 이제 등신되는 거죠. 그죠? 야, 네가 착오하고, 야, 네가 착오했네? 네가 취소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착오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있는 거죠. 요건. 요건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예, 맞아요.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자, 그래서 109조 1항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첫째 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뒷문장에 보면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통사항이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내려가세요. 개념 보세요. 착오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려가서 파란색 2번이요. 착오의 종류. 자, 첫 번째 표시상 착오가 있습니다. 표시를 잘못했다. 사례 1번.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걸 10만 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거. 넘기세요. 양괄호 2번입니다.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달러와 유로화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네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착오. 자, 그리고 양괄호 4번에 보시면 법률의 착오가 나오죠. 이것은 법의 내용을 갖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5번입니다.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뒤에 거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일단 뒤로 넘어가세요. 자, 86페이지로 옵니다. 자, 86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착오의 요건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요건이죠, 요건. 자, 일단 중요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요 부분. 자, 우리 책에서도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양괄호 2번에 86페이지 밑에 쪽 양괄호 2번에 중요 부분 착오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자, 첫째, 토지의 현황입니다. 경작할 수 없는 하천 땅을 논으로 오인해서 매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갑으로부터 뭔가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 근데 땅을 매수하는 을의 인식. 땅을 매수하는 을의 인식은 나는 지금 하천이 없는 100%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매수를 하고 나니까 확인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하천인 거예요. 그럼 목적물이 농지인지 하천인지 목적물 동일성과 관련해서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이게 나한테 중요 부분이니까 나는 법률 행위를 뭐 해버리겠다? 나 취소할래. 의리 취소권 주장을 하시겠죠? 자, 그럼 둘째입니다. 둘째, 경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측량 결과 그 담장이 실제 경계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건 현저한 차이입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중요 부분 이해요, 아니에요? 예? 중요 부분? 이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럼 만약에 현저한 차이 말고 뭐 근소한 차이, 근소한 차이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중요 부분 아닌 거지, 근소한 차이는. 그럼 어디까지가 현저하고 어디까지가 근소합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문장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차이가 조금 났다. 라고 문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거 보고 맞추면 돼요. 응?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경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둘째를 보세요. 둘째. 토지 매매에서 면적과 지적의 부족이 나와 있고 근소하게 부족하다라고 돼 있죠. 근소하게. 4평 중에서 0.2평이 부족하다. 그럼 많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이라는 거예요. 근소하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소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라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중요 부분 착오 셋째입니다. 보증 계약할 때의 주 채무자 동일성 착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보증인이었던 거예요. 보증인. 자, 갑이 보증인이었고 그리고 채권자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은행이겠죠. 은행. 그럼 채권자인 은행이 있고 여기에 채무자가 있고요. 채무자. 은행으로부터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요. 대출. 대출을 받는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을이 대출 받으면서 갑이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 제공. 담보를 은행에 제공한다. 이 채무자가 갑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대출을 못 받으시니까 아들이 담보 제공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보증인이죠. 보증인. 그러면 갑이 담보 제공하면서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할 때 갑의 인식은 나는 지금 누구 보증 서고 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보증 서고 있다가 갑의 인식이죠. 갑의 인식. 근데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실제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계약서 뒤바뀌어서. 그럼 이거 갑의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겁나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책에서 보시면은 갑이 채무자란이 공란으로 된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았다. 채무자를 A로 알고 계약서 서명했다. 이 채무자 A가 바로 갑의 인식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다? B였다. 이게 실제죠.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중요 부분이 아닌 것들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